5년 전 저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 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한 사람이 어떻게 퇴직금 전부를 잃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을까요? 퇴직금을 날리고 노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뉴스와 주변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일은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부했고 분명히 신중하다고 믿었습니다. 유튜브 강의도 받고 증권책도 읽었고 경제 뉴스도 매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공부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저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지난 일을 후회하며 한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실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 처음으로 목돈을 손에 쥐신 분, 혹은 나는 공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단 3가지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58세 가장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3가지 실수를 저질러서 인생 후반부를 통째로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평생 자산을 지키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정훈, 올해 63입니다. 2021년 봄까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견 제조기업 32년 근속 생산관리팀장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출근한 건 1989년 28살 때였습니다. 첫 월급은 5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적은 돈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 이름 앞으로 나온 돈이었으니까요. 그날 첫 월급 봉투에서 10만 원을 꺼내 어머니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그 돈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시울을 홈치셨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취방 월세를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회사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 절반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신히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회사 전체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늘 여유 있던 임원들의 얼굴에서도 어느 날부터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불안한 시간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고 공정대로 하고 단 한 번도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주의자. 그 별명이 제게는 직장 생활 30년을 버틴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오를수록 저는 더 아끼며 살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한 일은 적금부터 넣는 것이었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아내 순자와 함께 경기도 수원에 작은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대출이 적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버틴 끝에 10년 만에 그 빚을 모두 갚았으니까요. 남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저는 가족과 국내 펜션에서 조용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남들이 외제차로 바꿀 때도
저는 익숙한 국산 중형차를 그대로 몰았습니다.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2년 동안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흔들리게는 살지 않았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봄, 만 58세로 명예퇴직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제 자리에 조용히 와서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 위로금이 계산된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평생 월급을 받아 살면서 제 통장에 이렇게 큰 돈이 한 번에 찍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32년을 버티며 일했던 시간이 숫자 하나로 제 앞에 놓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전까지 제 인생에서 재테크라는 말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재테크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월요일 아침을 알람 없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편한데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10시 동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보니 저 같은 50대 남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신문을 넘기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처지겠지. 그 무렵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들리기 시작한 때가 2020년에서 2021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동학개미 열풍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인증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직장 후배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도 아내 친구의 남편들도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조금씩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제 마음 한쪽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주식은 결국 도박이다. 그래서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알아보려고 동네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옆에 붙어 있던 정기예금 금리표를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1년 금리 연일 0.2%. 순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36만 원. 한 달로 나누면 고작 28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머릿속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동안 땀 흘려 모은 돈이 이렇게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박처럼 하지는 말자. 공부하고 들어가자.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주식 채널을 검색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채널을 10개 넘게 구독했고 서점에 가서 증권 관련 책도 5권을 사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간씩 일어나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은퇴하고 나서 가장 성실하게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는 법도 하나씩 익혔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뭔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거래량으로 흐름을 읽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PER과 PBR 같은 낯선 숫자들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 읽는 것도 어느새 하루의 습관이 되었고, 경제 뉴스 역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준비가 된 것 아닐까? 그렇게 공부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묘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말은 어느새 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결국 저를 주식시장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3개월 동안 제가 배운 것은 투자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 투기의 언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가 차트의 모양을 읽는 법, 전고점과 전저점을 비교하는 법, 전문가가 말하는 목표 주가를 따라가는 법.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며 이제 주식을 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그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낼 수 있는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저는 단 한 번도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부했다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채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퇴직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마지막 팀 회식 자리였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했던 최 과장이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조용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식의 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도 모르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차트를 보니 모양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심어진 씨앗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씨앗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귀중한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올 정도라면 그것은 이미 수천 명이 먼저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남이 증권사에 다닌다는 팁을 검증이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자 정보처럼 느껴졌던 그 귀띔이 사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는 소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경제 유튜브 채널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출연했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종목의 목표 주가는 현재 대비 4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도 쳤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니까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알겠지. 그게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의 소속 증권사는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리포트가 순수한 분석이었는지 아니면 상품 권유에 가까운 것이었는지를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뒤에 숨어서 제 판단의 책임을 그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세 번째 씨앗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B사의 현재 주가가 5년 전 최고점 대비 42%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기회로 보였습니다. 5년 전에 이 가격이었다면 지금 이 주가는 싼 것이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과거의 주가를 현재 가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5년 사이에 그 기업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왜 주가가 내려온 것인지, 그 하락이 산업 전체의 구조적 변화 때문인지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낮은 주가와 저평가된 기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세 개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도 모른 채 처음엔 꽃이 피었습니다. 2021년 7월, 저는 처음으로 주식 계좌에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세 종목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그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미국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장이 열렸습니다. 제 계좌가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35만 원 수익.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5천만 원이 5,82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82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한 달 꼬박 일해서 받던 월급보다 많은 돈이 2달 만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순자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게 진짜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에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고깃집을 갔습니다. 술도 한잔 했습니다. 모처럼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 걱정 없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감은 빠르게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확신은 더 빠르게 오만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역시 남다르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머지 돈도 넣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2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통째로 시장에 넣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익을 냈고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그 생각 하나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읽은 문장이 있습니다. 투자를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연속해서 돈을 따는 일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무도회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도회장의 시계에는 바늘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3,300이 무너졌습니다. 2,800이 무너졌습니다. 2,500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포인트씩 빠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계좌도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손실이 마이너스 10%가 됐을 때 저는 버텼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다. 조금 있으면 반등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지금은 공포에 사야 할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20%가 됐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도 올해 안에 반등한다고 했다. 믿어야 한다. 마이너스 30%가 됐을 때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된다.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잃은 돈은 잃은 것인데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45%가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계좌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게 두려운데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난 걸 알면서도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매도 버튼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손가락이 그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가 남는지 계산이 됐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기가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2022년 9월의 어느 날 스마트폰을 열고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7천만 원. 2억 8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됐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했던 사람이 단 1년 만에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내 순자에게 말을 꺼낸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실 불을 끈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분은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순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주식에서 2억 1천만 원을 잃었어. 순자는 처음엔 제 말을 잘못 들은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을 다 넣었는데 지금 7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 그제야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 동안 순자는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평소처럼, 그 평소처럼이 저한테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질렀으면 나았을 것입니다. 그 조용한 나날이 저의 가슴을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사실 그 사흘 동안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을 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돈도, 앞으로 우리가 앉을 이 식탁도 결국 남은 7천만 원이 버텨주는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밥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제가 밥을 잘 먹지 않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더 작아지게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더니 순자가 먼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만 들어오는 거실에서 순자는 무릎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벌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한 거고 당신 잘못이지.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몰랐던 게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욕을 들었다면 차라리 덜 아팠을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면 그게 덜 무거웠을 것입니다. 3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책임도 없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는데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가장 솔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제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같이 생각해봐요. 지금은 그냥 자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있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큰아이한테도 알렸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했는데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 있었으면 제 전세 자금 조금 도움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스스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그 다음에 하려던 말들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아이가 삼킨 말들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큰아이는 그 해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문제로 한동안 고민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전세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 신혼부부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고 아이 내심 아버지한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치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아르바이트를 늘렸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더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방을 지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아르바이트 스케줄표를 봤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케줄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실수를 입 밖에 내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뭐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묵묵함이 저한테는 가장 큰 채찍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상처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진 것보다 아이들한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었던 것들이 사라진 것이 더 오래 남는 상처였습니다. 큰아이의 결혼식 날, 저는 축의금 봉투를 두 손으로 쥐어주면서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들어 있었지만 해줬어야 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퇴직금을 잃고 나서 저는 바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은 7천만 원으로는 노후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데 그때까지 7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작은아이 학비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58세의 전직 생산관리팀장을 받아줄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습니다. 비슷한 업종 관리직을 노렸는데 면접까지 간 곳이 3군데였습니다. 3곳 모두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그 말을 3번 들었습니다. 3번째 들었을 때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면접 자리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32년 경력이 대단하신데 저희 직책이 팀장님 수준보다는 좀 낮은 자리라서요. 그 말의 뜻은 결국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면접 당일에 연락이 와서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면접에서는 30대로 보이는 인사 담당자가 맞은편에 앉아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을 모시기가 조직 분위기상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게 말해줬으니까요. 지인을 통해 알아본 끝에 찾은 자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아파트 경비 일이었습니다. 처음 경비복을 받아 입던 날을 기억합니다. 탈의실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32년 전 처음 회사 유니폼을 받아 입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럽다는 말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도는 것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내하는 것도 몸이 힘들긴 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다니던 회사의 후배들 혹은 비슷한 또래의 입주민들이 출근하면서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지인이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지 주차장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월 급여는 210만 원입니다. 4대 보험을 빼고 나면 실수령이 185만 원 안팎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 순자 용돈을 빼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남은 7천만 원은 손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은 노후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모자랄 때마다 그 7천만 원 계좌를 들여다봅니다. 손 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잔액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마치 남은 식량을 확인하듯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32년 동안 납입했으니 월 90만 원 남짓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두 사람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월급 185만 원에 비해서도 적은 금액입니다. 수원에서 두 사람이 1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볼 때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관리비, 식비, 의료비, 통신비만 해도 빠듯합니다. 결국 저는 65세가 지나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켭니다. 그래도 저는 새벽 5시에 노트북을 켭니다. 아직 7천만 원이 계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실수의 시작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실을 되찾으려는 조급함이 더 큰 손실을 부른다는 것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멈춰지지 않습니다. 순자는 제가 새벽마다 노트북을 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봐요. 남은 돈마저 잃으면 어떡하려고. 저는 그냥 공부하는 거야. 지금 당장 뭘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맞는데 마음 한편에는 언제든 다시 시도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순자도 그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새벽에 제가 나간 자리에 담요를 갖다 놓아줍니다. 차갑지 말라고. 그 담요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새벽 찬바람이 경비실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 때 저는 형광펜을 들고 노트에 또 무언가를 적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나?
오늘 장이 열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다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63세 나이에 이 새벽을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새벽에는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있습니다. 별이 보이는 날이 있고 구름이 가득한 날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58세에 했어야 했던 일이 따로 있었는데, 주식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봤다면, 퇴직금을 여러 곳에 나눠서 안전하게 두었다면, 아니면 그냥 은행에 두고 이자만 받으면서 다시 일을 찾았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늘을 다시 내려다봅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해도 돌아가는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게 제 솔직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정리하고 나니 제 실수가 얼마나 단순하고 명백한 것이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하기도 하고 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주가를 가치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 고점 대비 42% 하락한 주가를 보고 이건 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낮다는 것과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낮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5년 사이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재무 상태가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과거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시장이 평가한 것입니다. 5년 전에 주가가 높았다는 것은 그때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를 밝게 봤다는 뜻이고, 지금 주가가 낮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판단이 틀렸다는 근거가 있어야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가 낮다는 사실 하나만 봤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읽었습니다.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시장이 과거의 주가를 옳게 책정했다고 전제하는 문제가 있고, 지난 몇 년간 회사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변화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했던 바로 그 실수를 누군가가 이미 책에 정확하게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좀 더 일찍 읽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남의 말 뒤에 숨은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귀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유튜브 채널의 추천. 저는 그것들을 검증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제 판단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도 틀립니다. 아니, 오히려 전문가의 말에는 제가 모르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틀린 게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도 미래를 정확하게 맞힐 수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경기 침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을 냈는가,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문가라는 이름에 기대어 그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일인지를 저는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직장에서는 원칙주의자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 돈 문제에서는 그 원칙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전문가가 옳은다고 하면 오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32년 동안 지켰던 독립적 판단을 왜 투자에서는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가장 뿌리 깊은 실수는 공부했다는 자신감이 진짜 분석의 부재를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책을 읽고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공부한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차트를 볼 줄 안다는 것, 리포트를 읽을 줄 안다는 것, 경제 뉴스를 매일 챙긴다는 것. 그것들은 투자의 준비가 아니라 투자의 분위기에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공부는 달랐습니다. 그 기업이 지금 어떤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경쟁사 대비 어떤 우위가 있는지, 그 산업이 앞으로 5년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스스로 따져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진짜 투자 공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결론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했습니다. 검색과 공부는 다릅니다. 남의 결론을 읽는 것과 내가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2억 1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노트북을 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또 다른 실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멈추지 못하는가? 저 스스로도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잃은 돈에 대한 미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남느냐는 두려움입니다. 32년 동안 원칙주의자로 살아온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차트를 보는 동안은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 느낌이 지금의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그 새벽의 노트북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담요가 그 마음을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7천만 원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불리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이 지금 제게 남은 숙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5시에 경비실에서 노트북을 켜는 63세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 처음으로 목돈을 손에 쥐신 분, 혹은 지금 이 순간 나는 공부하고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주신다면 제가 치른 이 수업료가 조금은 의미 있어질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다시 벌 수 없습니다. 32년의 시간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아직 그 선택을 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내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되신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는 걸 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